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2일 열립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 전까지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네, 특검은 그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여러 의혹을 조사했는데요. 김 여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던 만큼 이 특검은 이를 증거 인멸의 우려로 내세워 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진술이나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 사유에 부합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검이 이 김 여사의 혐의를 얼마나 소명할 수 있을지가 구속 여부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이 특검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신감을 밝혔고요. 이 김 여사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심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또 무산됐는데 특검의 후속 대응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기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이 특검은 어제 오전 2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추가 집행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특검이 2차 집행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이 특검이 1차 집행 무산 이후 재집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수사의 변곡점이 될 김 여사의 구속심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오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인 정모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통일교 측은 현안 청탁을 위해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데요. 앞서 이 같은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됐는데 윤 전 본부장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정 씨에게 한학자 총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에는 김 여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가 열리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관련 증거 대부분을 특검이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그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에서도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만큼 적부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신문할 예정이라고 내란 특검이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내란 특검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했고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수사 개시 36일 만에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가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되는데 그간의 과정을 권민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달 2일 현판식과 함께 정식 수사를 개시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무려 16개에 달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출범 하루 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후 전현직 경영진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 측근이 관여한 IMS 모빌리티가 184억 원을 투자받은 것과 관련해선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 굴지의 기업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르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특검 수사망은 범야권으로도 광범위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강제 수사 대상이 됐고,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에선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 이름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압수수색 땐 친오빠의 사돈집에서 첫 해외 순방 때 착용했다는 명품 목걸이 모조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을 하루 앞두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해 대면 조사 정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결국 공개 출석 하루 만에 특검이 전격적으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향후 특검 수사 동력은 김 여사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최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무리한 영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없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김 여사의 경우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범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특검은 검찰 재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녹취를 통해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은 통화 녹취와 함께 최근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윤상현 의원의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전 간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 통일교 측이 청탁한 현안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실행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는 김 여사 측의 모조품 해명으로 더 논란이 됐는데, 특검은 목걸이가 오빠의 장모집 잠겨있는 가방에서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하고 김 여사 구속영장에 직간접적으로 강조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검 출석 이튿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이라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까지 영장이 청구되면서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 초유 기록이 등장했습니다. 재직 중인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수사기관에 체포됐고, 10시 33분, 한 9분 전쯤이었습니다. 9분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구속도,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기록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겨온 가운데 이번에는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그 기록을 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 출신이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첫 동반 구속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혐의가 각각 중한 만큼 이번 사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다른 혐의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 중요 혐의 등이 모두 입증이 된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후 영부인 첫 교도소 수감, 첫 구속 기소 등 불명예 기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했고요.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신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란 특검이 밝혔습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 지난 1일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논리로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했을까요?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에 전제가 된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엇보다 내란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충분히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가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여러 가지 신병상의 이유를 든다기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존재하지 않고 범죄 혐의가 기본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상황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다른 판사로부터 다시 한번 판단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인데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오늘 오후 4시에 영장실질심사 내지는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게 되면 통상 당일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재차 판단인데 통상 특이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 전 장관 상당 부분 자신의 혐의를 반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보죠.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특검팀이 이제 초반부터 승부수를 띄운 건데 하루 만에 조사하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에 집중했는데 이들 혐의는 대체로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라기보다는 기존에 확보된 인적, 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여사로부터 마지막 입장을 듣는 절차라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고 기소도 앞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 사실도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시했고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만 적시했습니다.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여타 혐의 내지는 사실관계는 배제하고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안으로 추리면서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또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또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구속 가능성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가,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게 되는데 이 사안은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보다는 범죄 혐의 소명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확보한 여러 정황 증거와 김 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심증이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져 구속영장 발부는 이루어질 것이고 특검이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할 만큼 범죄 혐의 소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때는 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이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가족들이 공모관계에 있을 때는 한 인물만 구속할 뿐 부부나 다른 인물은 구속하지 않는 관례가 확립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별개의 혐의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고 김 여사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윤 전 대통령과 일부 중복돼 있는 혐의도 있습니다만 독자적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기존의 관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기보다는 시차를 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사안은 각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범죄 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판단한다면 상당히 중한 상황이라 시차를 두어야 할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동안의 관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영장 실질 심사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아마도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처럼 모두 혐의를 부인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혐의가 부인되지 않는 한, 즉 범죄 혐의 소명이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 아마 조사 단계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서 혐의 부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자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특히 서울고검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사실 김 여사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 공범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 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가로 명태균 의혹이나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자체는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명태균 씨가 제공해 주었으니 받았을 뿐이지 사전에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항변, 준 사람은 주었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 일방적으로 주니까 본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인데, 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단순히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만으로 받았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더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합니다. 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역시 뇌물과 수뢰의 부정처사가 상당히 의심됨에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관련된 물품, 즉 다이아 목걸이나 샤넬백의 실물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통일교의 2인자로 알려졌던 윤 전 본부장이 최근 구속된 상황에서 특검이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 여사가 이와 같은 물품과 관련해 이른바 5대 현황과 관련해 일정 부분 움직임을 보인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김 여사가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측은 사실 건강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 여부에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건강 문제는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 부분 참작하는 사유입니다. 네. 특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김 여사는 통상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외부에 음식물을 시켜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아마 건강상의 문제 내지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었던지 스스로 챙겨온 도시락을 먹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특히 최근에도 이미 입원을 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건강 문제는 영장 전담 판사로 하여금 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 일컫는 건강 문제는 구금하였을 때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야 합니다. 건강 문제가 일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구금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발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김 여사가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될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보다 적극적인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자, 통일교 선물로 알려져 있는 목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영수증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도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 이 부분은 법원에서 어떻게 볼까요?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나름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검의 논리는 통일교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김 여사로 이어지는 연결 라인은 확보한 상황이었고,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다이아 목걸이나 샤넬백을 표현한 샤넬 신발의 처분에 대해서 건진법사의 진술, 잃어버렸다는 진술 자체가 통상의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구속 이전에도 특검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모습이었는데, 윤 전 본부장의 수첩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통일교가 현안 청탁과 관련된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이 적시되어 있고, 특히 2022년 11월 서울의 중식당에서 건진법사와 윤 전 본부장이 식사를 할 당시에 건진법사가 직접 김 여사에게 연락을 해 현안을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다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일시 장소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가 들렀다는 정황만 확인된다면 청탁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 이후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5대 현안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움직임만 보였다면 이때는 충분히 알선수재나 나아가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아마 김 여사 측이 건진법사나 윤
윤 전 본부장과 일정 부분 전화 연락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은 확보돼 있는 이상 이 정도 수준이라면 특검으로서는 충분히 청탁, 나아가서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목걸이인데요. 나토 순방때 착용한 이 목걸이. 어제 김건희 여사는 2010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걸이가 2015년에 출시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된 이른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사실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목걸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설사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직접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하나의 조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 영장 전담 판사는 당연히 그 진술 내용도 보기 마련이고 일정 부분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했고 모조품은 2010년 홍콩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하였지만 특검이 확인해 본 결과 반클리프 아펠은 이 모델은 2015년에나 출시되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디자인으로서 2010년 홍콩에서 구입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가 보다 적극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비록 구속영장 청구 피의 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장 전담 판사의 심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 영장 발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이 수십억 원에 상당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 재산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게 발견된 곳이 오빠의 장모집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특검은 이것도 뇌물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특검은 당장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식 김 여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고가 물품들이 발견된 이상 뇌물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물품들, 예를 들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라든지 이우환 화백의 그림, 현금 등과 관련해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전달하였고 어떤 현안을 청탁하였는지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언론 보도상으로는 특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특검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후부터는 이와 관련된 여타 청탁과 뇌물수수와 관련된 수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정황보다도 더 큰 정황, 더 큰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네. 김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도 어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내주니까 받은 것일 뿐이다. 부탁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니까 받았다라는 이런 입장에서는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뇌물이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면 받았다고 의심받는 인물은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안에서도 김 여사는 아마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서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끊어왔고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도 일방적으로 공천을 부탁받았다거나 명태균 씨로부터도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도 여러 정황을 통해서 따져보아야 하는데 81회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간에 지난 재보궐선거 전날 통화 녹음 파일이 확보돼 있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도 비교적 진일보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금의 흐름도 확보돼 있는 이상 김 여사는 이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보다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반대되는 증거 등 보다 적극적인 항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조사는 16개 혐의 중에서 5개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자, 특검은 그렇다면 일단 신병 확보를 한 뒤에 나머지 혐의점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겠죠? 특검이 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죄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넘어서서 통일교의 전반적인 개입 정황, 나아가 김 여사가 실제로 청탁을 받고
어떠한 현안을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통일교로부터 김여사로 이어지는 전반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뇌물, 수뢰 부정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까지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나 공흥지구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등 상황에 따라서 더 큰 범죄로 비화할 수 있는 여러 혐의들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또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체포영장 만기인 어제 오전 8시 20분경 특검이 전격적으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이번에는 실제로 물리력도 행사했습니다. 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물리력을 사용하는 전례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현장에서 부상의 위험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 결국 체포영장 집행은 중단했습니다. 변호인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특검 설명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이후에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 주었고 오히려 변호인이 진입할 수 없는 구간에 진입한 정황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특검은 이번엔 지난번과는 다르게 상세한 브리핑은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떤 여론의 부담을 느꼈을까요? 여론의 부담을 느꼈을 수 있고 이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입장이라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만 드라이하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노리고 있는 소기의 목적, 즉 피의자가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충돌 이후에 의무실까지 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당장 윤 전 대통령은 상당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특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하게 됩니다. 네. 물론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는 형 집행법에 따라 구치소의 질서 안정과 수용자 보호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그 본질이 강제력의 행사입니다. 구인과 구금이 그 본질적 효력이라고 본다면 형 집행법은 구치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된 입법인 반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조사와 재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양 제도는 충분히 병존할 수 있는 이상 형 집행법의 규정을 토대로 체포영장 집행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법적 문제의 소지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예, 특검은 이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지 아니면 대면 조사 없이 그대로 기소를 할지 이 부분을 고민할 것 같은데요. 특검으로서는 나름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조사 없이 기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이전에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진 만큼 이를 피의자 신문 조서로 가름하고 그대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된 쟁점에 있는 인물이지만 윤 전 대통령도 그와 못지않은 공범 형태입니다. 앞서 어떤 수사기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조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일부 부담이 가해지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이 사안과 관련해 뒤늦게나마 변호인을 선임했고 네.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의미는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라 법원이 재체포영장은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신의 재판도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특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보이콧, 이미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 과정 자신이 느끼기에는 어떠한 항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김건희 특검의 조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진술이 오히려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히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 이전에 애초에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란 특검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구속영장은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나뉩니다.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로 인치하는 영장이 구인영장인데 내란 특검은 구인영장 발부 요청을 법원에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법원 휴정기를 거쳐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인데 법원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구치소에서 어떠한 형태로 물리력을 행사할 것인지 강제로 데려올 수 있을지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모두의 과제이고 이와 같은 선례는 여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선례로 남게 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들이 정부 과천청사로 속속 들어섭니다.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인데 범죄 내용과 형기, 수용 태도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최종적인 발표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면위는 논의 끝에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사면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고 형기가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 대통령 결단이 남아 있지만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사면 복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역시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야당 측이 사면 복권을 건의한 정찬민 전 의원과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무게를 두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사면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심사 대상에는 올랐지만 최종 사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할 특별 사면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여부도 그때 판가름 납니다.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특별 사면 대상을 올린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결국 이 대통령의 몫인 겁니다.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고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 대통령이 사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됩니다.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도와준 조국혁신당은 물론 일부 종교계와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사실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터라 조국 전 대표의 사법 족쇄가 풀릴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조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가 미칠 파장에 대한 여당 일각의 우려입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구심점을 찾은 조국혁신당의 존재는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진보 진영 내 유력한 차기 주자의 등장은 임기 초반 이 대통령에게 쏠려야 할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사면 대상을 놓고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 역시 이 대통령의 막판 고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야당의 거센 비판과 여론전도 예상되는 만큼 휴가 복귀 이후 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 규탄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개적인 반응은 자제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저희 당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잇따르는 사면 복권 요구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정 여론 사이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당내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다는 의견과는 별개로 사면 시점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정치인 사면이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며 조국 사면론에 힘을 싣는 주장이 나온 반면 대통령 임기 첫해 이뤄지는 사면은 보통 민생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온 만큼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당사자격인 조국혁신당은 진인사 대천명이란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조 전 대표 사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못 박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국 대표를 포함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 대상에 올려선 안 된다.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는 일이었다 등 날선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야권 사면 명단도 거듭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라도 정치인 사면은 불가라고 강조하며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론 날 전망인데 최종 결정 때까지 여야 사이 공방뿐 아니라 여당 내 갑론을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여론 악화로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겨우 2달 만에 국정운영 계획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자칫 개혁 동력도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휴가 중이신데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겠습니까?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자진 탈당한 이 의원을 선제적으로 당에서 제명 조치한 데 이어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수장으로 한 윤리심판원 회의도 곧바로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물론 계좌를 빌려줬다고 의심받는 보좌관까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 논란을 고리로 전국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권력형 사건이라며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입니다.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여당이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고 현재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국회 의석수만 놓고 봤을 때 이춘석 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발판으로 삼아 내부 혼란을 잠재우고 공수 전환의 기회를 확실히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경선이 이른바 찬탄파와 반탄파 2대2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당 여부를 두고 후보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선명성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당대표 대진표가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상 4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입장을 놓고 반탄파와 찬탄파 사이 2대2 구도가 확정된 겁니다. 탄핵 찬반 대결 구도 속에 후보들은 선명성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 인사들의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을 허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찬탄파 대표격인 조경태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제정신이냐며 거친 표현으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또 다른 찬탄파 안철수 후보도 참담하다면서 내란 정당의 늪에 당을 던지겠다는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반탄파 주자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 두 후보를 향해 내부 총재를 일삼은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김문수 후보에게 질세라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인 윤어게인만큼은 이재명 정부와의 투쟁에 있어 동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어준 씨는 중도를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그 개딸들을 등에 업고 이번에 정권까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어게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노선을 표방했던 초선 주진우 의원이 탈락하면서 반탄파와 찬탄파 사이의 대립구도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본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이 8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강성 발언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구 엑스포 컨벤션홀에서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합동연설회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의원 등 당대표 후보자 4명과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자들이 정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추석 전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이른바 속도 조절은 없다며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협의에서는 신설 조직인 중수청과 국가수사위원회 등의 관할을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어디에 둬야 할지를 놓고 당정 사이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 위원장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신임 지도부는 오늘 아침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남 무안군에서 최고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 대표는 이후 무안군 수해 현장과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과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특검 이야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더 이상의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16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소명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쉽게 말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어떤 조사가 의미가 있나 싶었고, 또 이제 피의자가 구속이 되면 또 심경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변호인과의 어떤 조력적인 문제도 아무래도 조금 힘들 것이고, 네. 변호인 조력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주변에 또 상의를 하고 있는 주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과의 차단이 되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또 혹시 모를 어떤 진술의 진도가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현직을 통틀어서 영부인에 대한 구속 지도는 처음이고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되기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특검에서 뭐 상당히 진술을 그래도 협조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에서 구속 수사를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속을 통해서 실적을 내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더 강하다라고 보지, 뭔가 수사에 더 진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두 부부를 모두 구속시키고 최대한 특검이 언론에 많은 보도를 태움으로써 나름대로의 실적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특검의 더 본질적인 목적은 죄를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규명을 하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혐의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사 시간은 또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혐의에 비해서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들은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3개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것들 역시 처음 특검이 출범했던 그런 의혹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한 발 더 나가서 김건희 여사가 또 영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법적으로 모호한 층위에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공직자라고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네.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입증해 나갈지를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춘석 의원의 당적이 아닙니다.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밝혔듯이 AI 산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국정위 분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시세 차익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권력형 금융범죄입니다. 문제는 이춘석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계좌 소유주인 보좌관도 국정위 경제 2분과 소속의 운영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국정위가 투기용 내부 정보의 원천이고, 많은 국정위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서 시세 차익을 누렸을 가능성에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 국정위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조직적인 주가 조작 범죄라고 봐야 합니다.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위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을 제외한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정위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우리 당이 제안한 특검 수사와 국정위, 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담입니다. 존경하느니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어제 7일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13년간 유지되어 온 무관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우리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입니다.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에 이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이 어느 정도 타격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도체에 마치 15%의 관세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EU와 같은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미국 측 설명을 믿었지만 막상 발표가 되고 보니 EU만 특례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일본은 기존 관세에 플러스해서 15%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최혜국 대우는 더군다나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일 뿐이지 어떠한 예외나 유리한 혜택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은을 걸고 총력 외교에 나설 때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될지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최근 자동차 업계와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우려를 청취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이미 공포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을 더욱 옥죄게 하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더욱 부추기는 자해적인 입법 폭주입니다.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처럼 교각 사루에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기업적, 반경제적, 반국민적 입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계와 야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정 보완하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춘석 의원과 대단히 유사한 혐의, 즉 사모펀드 투자에 있어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보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대남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이춘석 의원에 대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은 잠시 뒤에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 좀 더 짚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어제도 실패를 했어요. 물리적인 충돌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물리적인 충돌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이 저는 다소 좀 의아한 게 좀 한 두 가지 정도는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거기에 입회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교정시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들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듣기로는 보통 독방의 크기가 뭐 우리 보통 주차장 한 칸 혹은 두 칸이 채 안 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건장한 성인 남성 10명이 들어가가지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과 이렇게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물리적 공간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이 과거에도 그 속옷바람으로 누워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세게 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는가? 이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뭔가가 부당하고 잘못됐으면 변호인의 주장처럼 응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고발을 하십시오.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조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다 차량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정말 우리 그 교정 당국이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했는지 이게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억울하고 인권을 침해 당하셨다고 하면 빨리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사실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특검이 바로 잡았을 텐데 어제 특검의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은 또 없었어요. 물리적인 충돌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양측 모두 사실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제 구치소 내에서도 폭동 사태를 진압하는 좀 특별팀이 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네. 그 팀까지 직접 동원돼서 10여 명 정도가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상 이렇게 피고인이 진술과 수사를 거부하는 경우들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치소 측의 설명이고, 그런 경우에도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 관련 규정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해를 한다거나 폭력 행위를 일으킨다라거나 하는 소요 사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수사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특별팀까지 동반해서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한다? 전 이게 실익이 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도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어차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만 좀 유난스럽게 이렇게 좀 촉발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이 내란 특검에 비해서 실적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퍼포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식의 좀 안 좋은 그 인권 침해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민주당 정치인들도 피고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과거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향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 인권 보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조국 전 장관이 인권 규정까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입장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무자비한 수사를 용인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안 좋은 전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7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구인을 할 때. 근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강제 구인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정당하게,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발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당한 것이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소속의 구성원도 나중에 피해자가 됐을 때 그렇게 거부한다면 당연히 형 집행을 해야죠. 그리고 한간에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차피 구인을 해서 이 특검 조사실에 앉혀놔도 아니 진술 거부권을 사용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주장 많은데 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정직에 오래 근무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이 없지가 않고 있대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협조하는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사례를 보여주시면 더 심각해질 것이고, 또 이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법 집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법원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굳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영장 집행 시한은 어제로 이제 끝이 났는데요.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혀 지금 실익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언론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까지 강제 구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더 이상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 구인까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구치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에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강제력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것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과거 최순실 씨가 또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도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잖아요. 저는 윤 전 대통령도 후회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우 적절하지 않은 장면이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갈수록 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장면을 연출하기보다는 뭐 현장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추가적인 수사보다는 재판에 넘겨서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법무부에서 3인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사 명단에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지금 뭐 국민정서라든지 아니면은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느냐 이 부분에서 이번에 사면하는 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국 전 대표의 어떤 관련된 혐의와 그 혐의가 확정돼가지고 어쨌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잘못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잘못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정서도 건드린 면이 있고요. 네. 그런데 모든 어떤 법적 책임은 그와 비례하게 전 져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배우자가 4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딸은 의사면허가 어쨌든 취소됐습니다. 아들도 학위가 취소됐고요. 친동생도 징역 3년을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어쨌든 2년을 확정되어서 형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 개혁의 앞장을 서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을까? 저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조국 전 대표 혼자서 뭐 실형을 산다든가 아니면 배우자가 뭐 혼자 산다든가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는 혐의가 다르지만 조국 전 장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어떤 비례에 맞지 않는 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2년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입시 비리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감옥에 가 있는 상태죠. 네. 형기를 절반조차 채우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심, 4실심 유죄가 나온 직후에도 조국 전 장관은 창당을 해서 출마를 했고 배지까지 달았고요. 또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하루 종일 접견을 하고 심지어 출판까지 하면서 거의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 사면을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공분을 살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혐의가 아니라 입시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니까 표창장까지 위조를 해서 딸을 의대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아들에 대해서는 대리 시험까지 쳤다라고 해서 그 메신저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과도한 탄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형기 반도 안 채우고 사면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취임하자마자 어떤 전국의 그런 주도권과 권한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한마디만 들으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도하다고 느끼는 게 좀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지만 조국 전 대표가 창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이 정당, 조국 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원내 3당이 됐어요. 12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장한 것처럼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12석의 정당을 만들어준 것도 사실 적지 않은 민심이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저는 저 주장은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때 탄핵에 반대하면서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상황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표에 매달리지 마라.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서초동까지 모인 그런 강성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지금 창당을 한 것이고 그분들의 일부 지지가 있다라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한
지금 중도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최초로 20%대까지 떨어졌던 것도 조국 사태 때문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조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민주당의 입장이 약간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가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굳건해질 것이다라는 입장,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포커싱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 가지고 당내에서도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과연 조국 전 대표가 또 우리가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득실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좀 혼란스러울 때는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럼 그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서 우리 박 대변인과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니 조국 전 대표가 과도하게 지금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민주당과 많은 야권, 당시 야권의 지지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선의의 어떤 경쟁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한통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에서 우리가 사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호남에서는 우리가 또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대선이라든지 또 어떤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우리가 지방선거 때 불리할 수도 있다, 뭐 대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은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도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계좌 의혹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현장 화면에 직접 들어봤습니다만은 송원석 원내대표도 다시 한번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잘못된 세제 개편안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시총 116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쯤 되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 주식 사면 이득 볼 수 있다. 떨어졌다라고 해서 굳이 악재는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을 농락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입니다. 국정기획위에도 있었고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AI를 담당하는 사람이 5대 AI 국가대표가 선정되기 직전에 신용대출까지 해서 선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한 중대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범죄인 것이고요. 그런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차명 계좌까지 사용했다라고 하는 지금 정황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얘기했던 코스피 5천 시대가 개미들을 털어서 민주당 정부 여당 배불리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저렇게 셀프로 호재를 만들어서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유례 없이 발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의심스럽다. 이런 것들이 국정기획위를 좀 전반하는 문제라는 것이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빙산의 일각으로 지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정조사에 준하는 식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 절대 이게 이춘석 의원의 개인 비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춘석 의원뿐만 아니라 이 참호 보좌관 모두에게 제명 사유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저희가 뭐 어떤 변명으로도 이렇게 뭐 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잘못이고 제가 국민들께 이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고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송원석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을 뭐 제명시켜 가지고 꼬리 자르겠다. 과연 본인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유명했잖아요. 정강이 킥. 아니 당직자를 정강이를 걷어차가지고 이분들이 당무 거부하니까 못 이기고 자진 탈당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4개월 만에 본인이 복당했어요. 아니, 그런 전적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민주당에게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제명을 안 시키면 아이고 제명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때는 제명 안 시킬 거냐고 또 그렇게 비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박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정당에서 제명이라는 거는 사실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가 제명시킨 거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특검을 하자. 뭐 일리가 있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뭐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특검하자고 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수사기관의 어떤 어떤 결과를 지켜보자. 지켜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켜보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특검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거듭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좀 짧게만 반론을 드리자면 이게 개인 비리 차원이라고 하면은 뭐 제명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이 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셀프 호재를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기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2일 열립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 전까지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자,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울까요? 네, 특검은 그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여러 의혹을 조사했는데요. 김 여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던 만큼 특검은 이를 증거 인멸의 우려로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진술이나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 사유에 부합하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검이 김 여사의 혐의를 얼마나 소명할 수 있을지가 구속 여부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신감을 밝혔고요. 김 여사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이라며 맞섰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심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또 무산됐는데요. 특검의 후속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기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이 특검은 어제 오전 2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추가 집행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특검이 2차 집행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이 특검이 1차 집행 무산 이후 재집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수사의 변곡점이 될 김 여사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김 여사의 구속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오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인 정모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통일교 측은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이 같은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되는데 윤 전 본부장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정 씨에게 한학자 총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에는 김 여사 최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가 열리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관련 증거 대부분을 특검이 이미 확보해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고 그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만큼 적부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차상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의 시발점이 된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자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요? 네, 내란 특검팀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신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결정이 이뤄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청장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특검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대거 불참한 경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자료도 확보한 상태인데요. 향후 조경태 의원 등 관련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예정된 조사와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 전 원내대표와 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할 거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잠시 뒤인 오전 9시 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이들은 모두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이 된 재작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인데요. 두 사람 다 특검의 첫 번째 소환 조사에서 VIP 경로를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외압의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경로설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최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또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발효된 어제 코스피는 1% 가까이 올라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조금 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한국거래소 개장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22% 내린 3,220포인트에서 개장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08% 오른 806포인트에서 개장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됐음에도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애플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3% 가까이 상승했고 반도체 품목 관세가 발효되더라도 우리 기업이 유리하다는 분석에 반도체주가 어제는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장한 상황에서도 보면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관세 국면에서의 옥석 가리기 그리고 기업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환율도 보겠습니다. 무역 협상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던 달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맞물려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4원 오른 1,381.6원에 개장했습니다. 증시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건데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공식 발효했지만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100%의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도 입을 열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경우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내 공장 건설 사실이 확인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But if you've made a commitment to build or if you'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s many are, there is no tariff. 이에 따라 텍사스와 인디애나주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와 마이크론도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며 전 세계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관련 건설 투자가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매달 500억 달러, 약 69조 3,7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전략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품목별 관세와 부과 시기는 다음 주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발효된 이후 발표된 고용 지표는 악화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입맛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타격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상호 관세 발효 이후 발표된 미국 내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면서 실직 이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미국인이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서 5년 뒤 예상 인플레이션 수준이 7월에 2.9%로 전월 2.6%보다 올라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뒤 예상 인플레이션도 6월 3%에서 7월 3.1%로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호황으로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올렸지만 더는 가격 인상 없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려하던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차츰 현실화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신할 차기 의장 후보군을 3명으로 줄였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We've started the interviewing process. Scott and Howard, a lot of people, JD, we have some great candidates. It's probably down to 3. 이 가운데 금리 인하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로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둔화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 성향의 차기 연준 의장 임명을 통해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경우에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져 정책 수단이 마비되는 상황인 퍼펙트 스톰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공기가 비교적 산뜻하게 느껴지셨죠. 지난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밑돌며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만큼 또 예년만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2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가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적 낮 기온은 경주 33도, 광주와 대전, 청주와 전주 모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량만 점차 늘겠고요. 강원과 경북 곳곳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주말부터는 남부지방에 호우를 쏟아부으며 2차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호남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까지 집중되겠습니다. 이미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조기까지 겹치며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